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댐, 하천, 항만공사, 그리고 비탈면 보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댐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댐. 여러분들 뭐 댐 잘 아시겠지만 댐은 그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흐름의 방향을 바꾸고 늦추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강을 가로질러 세워지는 구조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강이나 하천을 막아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댐을 우리가 왜 댐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가장 큰 그 목적은 자연재해 조절이죠. 여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그 장마철이라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리죠.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그 하천이 범람하고 홍수가 발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댐을 설치를 해서 자연 그 홍수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미리 그 장마철 오기 전에는 미리 댐에 물을 전부 빼내고 비워뒀다가 장마철에는 댐에서 물을 가둬둠으로 인해서 홍수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고, 이제 이에 우리가 이제 다목적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용수 확보 및 물이 안정적 공급. 그러니까 용수 확보라는 건 물을 뭐 식수가 됐든 공업용수가 됐든 농업용수가 됐든 미리 그 댐에 물을 가둬놨다가 필요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뺏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식수도 수돗물도 댐에서 댐에 가둬놨던 물을 그걸 가지고 정화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질 관리. 이제 댐에 그 물을 가둬뒀다가 뭐 이제 수질이 좀 안 좋다든가 주로 하천에는 이제 녹조가 많이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녹조가 발생할 우려가 발생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댐에 이제 물을 흘려보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도록 시켜 보내서 항상 깨끗한 물을 하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이제 그리고 에너지 공급. 우리가 수력 발전이라는 거 있죠. 수력 발전소. 그러니까 댐을 만들어서 그 댐에 있는 물을 가지고 수력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적인 측면도 많이 그 댐을 만들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소양강 댐 아니면 안동댐 이런데 그 관광하러 많이 가죠. 뭐 충주댐 이런데 구경하러 가고 거기 또 이제 그 댐에다가 이제 뭐 그 관광 그 배 선박을 이제 운행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댐의 필요성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댐을 이제 종류별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왜 댐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목적에 의한 댐의 분류. 먼저 이제 단일 목적 댐은 한 가지 목적으로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댐을 우리가 단일 목적 댐이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 중에 아까 그 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수 조절이라든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일 목적 댐에는 이수나 치수 기능 중 한 가지 목적으로 하는 댐. 요게 이제 임진강에 우리가 임진강에 댐이 있는데
요거는 순수하게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만든 이런 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단일 목적 댐이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목적 댐이 있는데, 다목적 댐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위한 댐이다. 즉, 뭐 자연재해 방지, 그 다음에 뭐 또 아까 저 얘기했던 대로 뭐 발전도 하고, 뭐 그다음 뭐 홍수 뭐 그 물을 홍수 조절 발전, 그 다음에 그 물을 이제 용수로 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댐이 다목적 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양강 댐, 뭐 우리나라 대부분 댐들은 다 다목적 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저수댐. 저수댐은 뭐 이것도 뭐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하나 그냥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이렇게 미리 이제 비 안 올 때는 물을 빼놨다가 비 오기 직전에 이제 그 거기 이제 담아두어서 밑에 홍수가 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취수댐은 물을 하천에서 물을 댈 목적으로 뭐 농업용수라든가 그다음에 공업용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취수댐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목적 댐이에요. 그래서 다목적 댐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홍수 조절도 하고 뭐 물도 이제 취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방댐이라고 있어요. 사방댐. 이건 산지에서 흘러오는 유출 토사를 막기 위해 하천의 상류부에 설치하는 낮은 댐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사방댐이라는 거는 장마철이라든가 태풍이 발생을 하면 많은 그 비가 내리죠. 그러면 산에서 그 흙 같은 것들이 쓸려 내려와요. 그 쓸려 내려오면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오면은 그 쓸려 내려온 흙이 뭐 농지도 덮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일반 민가도 덮치기도 해서 아주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리 흘러 내려올 만한 데다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 댐을 만들어요. 조그맣게. 그러면서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댐에서 막혀서 밑에 그 하부에 그 하류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방댐이에요. 사방댐. 이런 것들은 이제 산지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하죠. 자, 그리고 재료하고 형식에 의한 댐의 분류. 이제 뭘로 이제 댐을 만들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제 나눠져요. 뭐 주로 이제 그 댐은 뭐 어떻게 그 대단히 큰 시설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많이 만들죠. 콘크리트로 많이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콘크리트 중력댐, 그다음에 콘크리트 아치댐, 콘크리트 부벽댐 이렇게 나눠두는데, 콘크리트의 그 자중으로 콘크리트가 그 세제곱미터당 보통 2.3톤, 2.4톤이라고 얘기했어요. 콘크리트 그 강의할 때. 이런 콘크리트가 굉장히 그러니까 무거워요. 무거워서 콘크리트 자중, 하중 자체만 가지고 댐을 만든 이런 것을 콘크리트 중력댐이라고 그러고, 콘크리트 아치댐은 아치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적으로 아치 작용으로 인해서 그 수압을 받아주죠. 그래서 아치 형태로 해서 댐 안에 있는 수압을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부벽댐은 콘크리트 댐을 세우고 그걸 이제 그 앞에다가 부벽을 세움으로써 버팀을 버티는 역할을 하는 그걸 하면서 콘크리트 부벽댐이라고 그렇게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콘크리트 그 댐의 구조는 그 조형댐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저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불투성 존. 그러니까 여기 저기는 물이 이 댐 안에 있는 물이 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불투성 존을 만들고 뭐 저 불투성 존은 일반적으로 뭐 이제 콘크리트나 아니면은 그 점토질 물이 안 빠지는 이런 성능을 가진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반투수성 존, 그리고 그 다음에 투수성 존 이런 식으로 해서 댐을 만들고 있어요. 자, 옆에 사진은 이제 우리가 충주댐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보면은 거기 발전 기능도 있고 뭐 수위 조절하는 것들이 이제 수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댐에는 이제 저수지, 재조정지, 배수지, 여수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는 하천의 유수를 조절 또는 저장하기 위해 만든 저수 공간의 총칭. 그러니까 물을 가둬두는 데를 우리가 저수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재조정지는 하류의 수에 부합되는 방류를 위해 본댐 방류량을 조절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저수지. 그러니까 저수지 물을 가둬두는 저수지는 저수지인데 중간중간에 하루에도 항상 그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물을 담아놓는 그런 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배수지는 여러분들 서울 서울에 보면은 한강변 주변에 보면은 배수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한강 수위가 서울의 그 한강 주변 수위보다 높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안 빠지겠죠. 한강으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안 빠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시적으로 낮은 데다 물을 가둬두면서 그 펌프로 한강으로 이렇게 펌핑해서 이렇게 그 물을 빼내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배수지라고 해요. 그래서 한강 주변에 쭉 보면은 서울에도 여러 군데가 배수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배수지가 없으면은 한강 상류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한강 수위가 확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 버리면은 거꾸로 이제 한강에 있는 물이 이 육지로 서울 시내 낮은 데로 이렇게 찰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것들이 배수지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수로라는 게 있는데 여수로는 이거는 이제 댐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방류하기 위해서 만드는 수로예요. 수로. 이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댐에 갑자기 많이 그 수위가 올라갔다든가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수를 통해서 이제 수위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력 발전을 위해서 뭐 물을 이제 이렇게 내려보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문 이에 물을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여수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성은 접근수로, 조절부, 도수로, 감쇄공, 방수로 이렇게 5개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자, 그리고 저수지에, 그러니까 댐 그 안에 그 물 담아놓는 저수지의 수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사수위, 저수위, 홍수기, 제한수위, 만수위, 홍수위 이렇게 나눠져요. 사수위는 취수구가 설치된 수위. 이게 무슨 얘기냐? 취수구라는 거는 우리가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이제
항상 그 물을 담아놓는 수위, 물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댐에서 가물어 가지고 댐이 수위가 가장 낮았다, 낮은 수위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위를 우리가 사수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취수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취수구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수구보다 낮은 위치가 되니까, 가장 낮은 위치가 되니까 물을 필요한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수위, 이걸 사수위라고 그러고, 저수위는 일반적으로 그 비활용 용량의 최고 수위, 저수위 조작의 하한 조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수위다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홍수기 제한 수위는 미리 이 홍수에 대비해서 홍수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미리 그 수위를 내려서 운영하는 수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홍수기에 우리나라는 그 장마철 6월 7월이 홍수기죠. 그러면 미리 빼놓는 거야. 그리고 미리 빼놓는 그 수위를 낮춰놓는 이런 수위를 우리가 홍수기 제한 수위라고 하고, 만수위는 아주 이수 용량 최고 수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저수 용량의 최고 수위를 만수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홍수위는 아주 홍수가 발생할 우리가 홍수가 유입되는 경우 여수로 방류를 실시한 결과 발생된 최고 수위. 그러니까 제일 최고 수위가 돼서 물을 흘러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수위를 우리가 홍수위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서 방송에서 여름철에 장마철에 홍수위 각 댐 부위별로 홍수위가 얼마고 만수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만수위가 이런 뜻이구나, 홍수위가 이런 의미구나,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댐 건설을 위한 유수처리 방식으로서는 댐 건설을 하려면 일단 막아야 되겠죠. 하천을 막아야 되는데,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막고서 공사할 수 없잖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물을 대로 흐르게 해놓고 공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분 체절 방식은 하천의 한쪽 끝 구간을 막고 유수를 반대쪽 구간을 전환해서 체절된 구간에서 제체라는 거는 뚝을 제체라고 그래요. 제체 일부터는 전부 축조하는 거, 나머지 구간을 막고 공사하는 수행 방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의 절반까지는 막고, 그럼 절반이 남죠. 절반은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막은 절반에서 공사를 하고, 그게 다 끝나면은 나머지 절반 그 부분으로 또 막 공사를 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부분 체절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배수로 터널 방식은 물은 흘러가는 물이니까 계속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배수로 터널을 설치해서 그 터널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계속 빼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이제 그쪽으로 빼니까 하천에 공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배수로 터널 방식이고, 그 다음에 가배수로 방식은 한쪽에 수를 설치해서 하수를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 거기서 공사하는 방식인데, 요건 이제 부분 체절 방식하고 같은 방식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댐은 워낙 많은 물을 가둬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제대로 안 하면은 붕괴되기가 쉬워요. 물이 기초 밑으로 이제 기초가 약하면은 기초
밑으로 물이 이제 스며들어서 흘러 내려가서 전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는 아주 굉장히 단단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응력 목적은 응력 집중 현상을 위한 내하력 증대와 수밀성 증대. 그러니까 물 수압을 견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될 거고. 그래서 이 기초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댐에서는. 그래서 기초 처리 공법은 그라우팅에 의한 거. 그라우팅이라는 건 구멍을 뚫어갖고 시멘트 액을 고압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집안을 암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계식 그라우팅과 패커식 그라우팅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단계식은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단식 그라우팅, 그 다음에 패커식 그라우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패커식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패커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냥 기초 처리 방법은 그라우팅에 의한 계량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완전히 그 안반까지 파내고 난 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로 이제 치환하는 공법. 요거를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치환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응력 전달 구조물도 그러니까 지하 안반에 응력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더 필요한 더 필요한 부분은 이제 각자 하시면 될 거고, 댐이 어떤 역할이고 어떻게 시공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천공사. 하천공사는 뭐냐? 이제 하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강물을 하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하천은 자연 또는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 지구 표면에 만들어지는 유로,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길이다 이거죠. 물론 이제 강물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하천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운하도 어떻게 보면은 하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하천이는 바다로 이어지기 이전까지, 바다에 그 이상은 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하천은 법상 하천구역과 그 다음에 하천 부속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천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하천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하천은 중앙행정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우리가 국가하천이라고 하고, 지방하천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국가하천이라는 거는 한강, 그 다음에 낙동강, 큰 강들이 주로 이제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은 그 지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천의 기능은, 강물의 기능은 이수 기능, 지수 기능, 환경 기능.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댐의 기능이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댐에서 흘러가는 물이 결국은 하천으로 흘러가니까. 자, 그 다음에 하천은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고 파천이 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본류라는 거는 가장 큰 강물, 한강이라든가 낙동강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본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류는
본류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 조그맣게 본류 이전에 조금 작은 하천들을 우리가 지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파천이라는 거는 아주 예를 들어서 가장 조그만 하천을 우리가 파천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파천이 모여서 지류가 되고, 지류가 모여서 본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천은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의 명칭은 하상이 있고, 하상은 하천 유류의 바닥이다. 그러니까 강물의 바닥을 우리가 하상이라고 그런다. 하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수로와 둔치 이런 거 있는데, 저수로는 물이 흐르는 하천의 내부의 그러니까 한강이다. 한강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하상은 한강 바닥을 하상이라고 그러고, 저수로는 지금 한강에 계속 물이 흐르고 있죠. 비가 안 올 때에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도 계속 물이 흐르는 하천의 유를 우리가 저수로라고 그런다. 그리고 둔치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수부지를 둔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데 홍수시에는 물이 흐르는 이런 거를 우리가 둔치라고 그러죠. 고수부지, 한강이라든가 한강에 있고 한강 고수부지, 여러분들 많이 놀러 가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둔치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하안이라고 있는데, 하안은 평상시에 물이 흘러가는 하도의 측면, 그러니까 뚝 측면을 우리가 하안이라고 얘기하고, 좌측에 있으면 좌안, 우측에 있으면 우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도가 있는데, 어도는 말 그대로 이제 고기어자를 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고기가 다니는 길, 우리가 그걸 어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뚝을 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보를 만든다든가 하면은 강물이 끊어지죠. 끊어지니까 어떻게 물고기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댐이라든가 보를 만들 때에는 어도를 같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도를 만들어서 이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도라 그래. 어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류에서 이 상류로 쭉 물 따라서 물고기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방이 있는데, 제방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제방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토사, 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자갈, 모래 이런 걸로 다져서 만들죠. 여기 이제 홍수 때는 물론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걸 우리가 제방이라고 한다. 제방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방 쌓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제방은 투수성이 비교적 낮은 흙, 점토질 흙을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물이 많이 스며들면 그냥 금방 허물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로 제방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를 제방 쌓으면 바로 허물어지죠. 그래서 제방을 쌓을 때는 흙은 점토질, 투성이 아주 좀 낮은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침투세 보면은 침투세한 흙의 투성 및 역학적 성질 변화가 적은 흙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잡초, 나무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 썩으면은 그 부분으로 물이 이제 스며들기 때문에 이제 붕괴되기가 쉽죠. 그 다음에 파기, 운반, 푯갈기, 다짐 등 시공이 용이한 흙을 우리 제방 쌓기 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방의 기초지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방도 댐과 마찬가지로 물이 제방의 기초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은 제방 자체가 무너지죠. 물이 스며들어서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아주 그 기초 집안까지 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집안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흑사키 및 다짐은 30cm 내지 50cm 두께로 펴 깔고 그 다음에 다지고 또 30cm 내지 50cm로 펴 깔고 또 다지고 해서 철저하게 다짐을 해서 시공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호안이라는 게 있는데, 호안은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천의 제방에 이제 파이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라든가 돌로 이렇게 그 설치하는 구조물을 우리가 호안이다 그래요. 호안이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호안의 구성은 기초, 그다음 밑다짐, 그다음에 비탈덮기, 호안머리 보공해서 이제 이런 순서로 밑에 하부부터 기초를 설치하고 밑다짐, 비탈덮기, 호안머리공 해서 그 제방을 이런 순서로 덮고 있어요. 호안이 구성이 그래요. 자, 그리고 보. 우리가 여러분들 4대강, 4대강에 예전에 4대강 개발해서 보를 많이 설치를 했죠. 댐이 아니고 이건 보예요. 이건 이제 그 물을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보를 설치해서 물이 한꺼번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저 보 안쪽은 물이 저만큼 고여 있고 보를 넘으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보라 그래요. 그래서 각종 용수의 취수는 물론 취수와 수은 등을 목적. 수은이라는 건 운하. 강에 저기다 이제 물을 배를 띄워서 물건을 나누는다든가 이걸 목적으로 해서 수위를 높여서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을 응가에 설치한 인공구조물이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4대강 사업이다 해서 그게 그 운하 전국 문화를 만드니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보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때 만들어 온 보들이 지금도 다 남한강, 낙동강, 우리나라 4대 강마다 4대강에 다 보를 설치를 해놨죠. 금강 이런 식으로 영산강. 그래서 보에 대한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좀 그래요. 자, 그리고 보에는 이제 가동보가 있고 고정보가 있고 복합보가 있다. 가동보는 수문에 의해서 물 내려가는 거를 조절을 하는 거고, 고정보는 수문이 없는 그러니까 물이 저절로 넘치어서 흘러가는 걸 우리가 고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복합보는 이제 고정보하고 가동보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복합보다. 그러니까 요 사진은 우리가 고정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여기 나오는데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수문이죠. 수문 그러니까 물을 이제 막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요거 수문인데, 요런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볼을 우리가 가동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이렇게 요건 이제 수문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수문의 종류는 수문이 있고 통문이 있고 암거가 있어요. 수문은 말 그대로 아까 같은 이렇게 물을 막거나 이제 열거나 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 통문은 용수, 취수, 내수, 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해서 설치하는 원형 단문의 수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통문은 그러니까 제방에다가 그 관통해서 동그랗게 이제
그 흉관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동그랗게 그 만드는 수로를 통문이라고 그러고, 그 대신 요건 문짝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막았다가 열었다 할 수가 있어요. 수문처럼. 근데 수문은 뭐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통문은 뭐 동그랗게 원형 단면으로 수로고, 그 다음에 이제 암거는 이거는 문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용수를 취소한다든가 내수 배제 등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얼마 물이 차면 저절로 물이 빠지도록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암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뭐 도로 같은 데도 주로 물 빠지게끔 그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문에 대해서,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항만은 뭐예요? 항만은 배가 정박하는 걸 우리가 항만이라고 그러죠. 부산항, 뭐 목포항, 군산항 이런 식으로. 이 항만은 그러니까 그 외부의 바다로부터 선박을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수면이 있고 수륙교통의 연락 설비를 갖춘 구역.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만이 강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강 같은 경우는 뭐 강에 다니는 뭐 배를 정박하는데, 바다는 뭐 바다로 다니는 배를 정박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항만이라고 한다. 항만은 이제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 보관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미비된 것 해서 이 항만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항만의 기본 시설은 항로, 가 있고 정박지, 선류장, 선회장 등 이런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방조제, 도류제, 관문, 호환 등 예각시설, 그리고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이런 시설들이 그 항만의 기본 시설들이에요. 즉 항로는 배가 다니는 길을 우리가 항로라고 그러고, 그 부산항에 예를 들어서 부산항이다. 그럼 부산항에 정박하기 위해서 배가 다니는 길이 별도로 있죠. 그 다음에 정박지는 배를 정박시키는 데. 그 다음에 선류장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를 정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선회장 다. 그 다음에 방파제는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도가 굉장히 높은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우리가 방파제. 방사제는 모래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방사제. 항만은 일정 깊이가 있어야 배가 정박을 하죠. 큰 배들이. 그래서 모래라든가 이런 게 썰려 들어오면은 배가 정박을 못 하죠. 얕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방사제. 그다음 파제제는 순수하게 파도를 이제 막는 경우. 그다음에 방조제는 그 해수에, 바다에 조수 간만의 차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 우리가 방조제라고 그러죠. 항만 같은 경우에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방조제가 없으면 또 물이 썰물이 있을 때는 배가 잘못하면 이제 땅에 닿을 수가 있으니까 안 뜨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항만의 기본 시설들이 있다. 도로, 교량, 철도, 이거는 이제 항만을 운행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항만은 이용에 따라서 상업용 항, 그러니까 상선이 다니는 이제 우리 국내에 무역하는 항이고, 이제 부산항, 그다음에 군산항, 그렇게 무역선이 다니는 길을 우리가 상항이라고 그러고, 공업항은 공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항을 우리가 공업항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포항제철이다. 그럼 포항제철
내부 포항제철 안에 항구가 있어요. 포항제철을 사용하는 뭐 원료를 싣고 와서 하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포항제철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실기 위한 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광양제철 아니면은 또 현대 현대제철 뭐 이렇게 이런데 아니면 화력발전소 그런 데는 이제 석탄을 많이 사용하니까 바로바로 거기서 이제 항만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항을 공업항이라고 그러고 어항은 고기 잡는 배들이 출입 정박하는 항을 어항이라고 그러죠. 군항은 군사 목적으로 하는 항, 진해항이라든가 동해항이라든가 이런데 그 다음에 피난항은 태풍이 불었을 때 배들이 피난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항을 보니까 피난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는 연안항, 해안에 있는 항, 그 다음에 하구항은 하천의 하구에 있는 곳, 그 다음에 하항은 하천의 하안에 있는 항, 호항은 호수에 있는 항, 운항은 운하에 따른 항,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용어를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박지가 있어요. 박지는 뭐 다터라고 그러는데 앵커레지, 즉 앵커 배를 정박시키려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로프로 정박을 하죠. 요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박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여 하역 등에 작업할 수 있는 정온 수면이 유지되는 곳, 이런 걸 우리가 박지라 그런다. 다시 걸리는데 적합한 해저 지역 및 지진 곳, 이런 거를 박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항로는 배가 다니는 길이 항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로는 바람, 파랑, 조류 등의 영향이 적으며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상당한 수심을 가진 곳, 물의 깊이가 굉장히 이제 좀 충분히 깊은 데를 우리가 항로로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배가 다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바람, 파랑, 조류 등의 영향이 없을래니까 이제 우리가 방파제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복 항로는 우리가 일반 도로도 편도가 있고 왕복이 있고 그렇죠. 자동차가 다니는데 왕복 몇 차선 이렇게 배도 마찬가지로 왕복 항로 이제 배가 이쪽으로 가고 또 오고 하기 위해서 이런 항로는 선박 길이의 1.5배 내지 2배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폭을. 그 다음에 편도 항로는 한쪽으로만 가는 이제 배가 한쪽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선박 길이의 1배 이상의 폭이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선유장. 아까 선유장도 배가 정박하는 데를 선유장이라고 했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조그만 배들이 선박하는 것을 우리가 선유장이다. 선유장이다 그렇게 해요. 보면은 방파제를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쭉 배를 정박을 했죠. 이런 걸 방파제에다가 설치해서 두는 걸 우리가 선유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방파제. 방파제는 파도를 막아주는 게 방파제라고 했죠. 방파제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파도를 방지하는 그런 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경사방파제는 이렇게 그냥 막돌, 콘크리트 블록, 테라포트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 테트라포트인데, 여기 이런 걸 우리가 테트라포트라,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든 걸 테트라포트라 그래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돌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싸서 만든 방파제를 우리가 경사방파제라고 그러고, 직립방파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직립방파제는 주로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지상에서 그 블럭을 만들어서 굉장히 크게 블럭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케이슨 등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그 싸서 수직으로 이제 막는 거를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가 직립방파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바닷가에는 해안 뭐그 항구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한번 여기 여러분들 여기 수직방파제인지 아니면 이제 그 경사방파제인지 이렇게 한번 구경을 한번 또 해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뭐 혼성방파제는 이런 경사하고 직립을 이렇게 같이 사용한 거를 우리가 혼성방파제다. 그러니까 하부에는 테트라포트라든가 막도를 넣고 그 위에다가 뭐 콘크리트 블록 케이슨을 얹어놓은 형식의 방파제를 우리가 혼성방파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방사제는 모래가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구조물을 방사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두는 뭐 선박을 접안시켜서 여객이 승강하는 장소. 요거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이제 접안한 배를 접안 시설 이런 걸 우리가 부두라 그러죠. 그 접안 형태에 따라서 평행식, 돌제식, 복합식 이렇게 돼 있어요. 평행으로 여러 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평행식이라고 그러고 돌제식은 일렬로 쭉 해서 그 선박을 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복합식은 평행식하고 돌제식하고 같이 사용한 거를 우리가 복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안벽 있는데 보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대형 선박이 이렇게 그 부두에 이렇게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 벽을 수직으로 돼 있는 벽을 우리가 안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벽이라고. 이제 지금 이 부두를 설치한 요게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죠. 요게 우리가 콘크리트 케이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닷속에다가 시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잔교는 말 그대로 이제 말뚝을 박은 후 수평제와 사제를 보강해서 바닥판을 깔아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시공된 부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가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물에 이제 띄워서 이제 부교처럼 띄워서 한 거를 우리가 부잔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물이 띄워서 배를 쭉 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밑에 사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돌핀이 있는데 돌핀은 말뚝 박아서 말뚝에다가 이제 그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시공된 이제 시설인데 요거는 이제 유조선이라든가 아니면 가스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싣고 온 배들이 바로 거기서 이제 그 육상까지 그 돌핀을 통해서 말뚝을 통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파이프 그리고 호스를 설치해서 이제 그 육지로 가스라든가 연유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돌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항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비탈면보, 안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시공을 하는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탈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사면을 비탈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토 사면이 있고 절토 사면이 있어요. 성토 사면은 흙을 쌓는 것이 성토라고 그랬죠. 흙을 쌓다 보니까 이제 밑에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토 사면 길이 이렇게 나와 있죠. 흙을 쌓다 보면 저렇게 당연히
이 성토사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절토사면은 흙을 깎아낸 부분을 우리가 절토사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토사면, 흙을 깎다 보면 저렇게 절토사면이 생겨요. 자, 집안에 따라서는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사면은 토사사면이라고 그러고, 안반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안반사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면의 분계. 경사면이 이제 경사면 쪽은 이제 사면으로, 전단력이라고 하는데, 전단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사면이 분기가 돼요. 분기가 되면은, 지금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도로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밑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덮친다든가,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죠. 사면의 분기는. 그래서 사면이 이제 붕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해요. 자, 그래서 사면을 보호하기 목적으로서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보기 좋게 하는 것들이 이제 사면 보호 목적인데, 사면 공법으로서는 사면 보호 공법으로서는 이제 억제 공법이 있고 억지 공법이 있다. 억제 공법은 강우 융설 등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갖고 이제 물이 사면의 안전위를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법을 우리가 억제 공법이다.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억지 공법은 거기에 아예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면의 안전위를 증가시키는 공법.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억제 공법보다는 억지 공법이 더 안전하겠죠. 구조물을 아예 설치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돈은 그 대신 비용은 억지 공법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면 보호 공법 중에서 이런 공법이 있는데, 이제 피복공, 요건 이제 억제 공법이 되겠죠. 피복공이라고 해서 경사면에다가 풀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보 덮는 거야, 경사면을. 그래서 사면보용 식재공법에서 풀을 사면에다가 저 사진처럼 풀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심는데 이제 매트를 거기다 깔고 거기다가 이제 풀을 심는다든가 심는 걸 식생 매트공이라고 그러고, 식생 망태공은 망태, 그러니까 그물처럼 된 거를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풀씨를 혼합해서 넣은 거를 이제 식생 망태공. 그 다음에 부분객토 식생공이라는 거는 사면에 구멍을 파고, 이게 이제 사면 같은 경우는 이제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살 수가 없는 지역에서 그런 데는 흙을 좀 더 집어넣고 풀을 심는 이런 걸 우리가 부분객토 시험 식생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안반사면 녹화공법.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아까 이제 여기는 이제 흙이라든가 이렇게 이랬는데, 완전히 안반일 경우에는 풍암이라든가 발파암이라든가 이런 안반일 경우에는 이제 때를 우리가 이제 잔디죠. 때를 이제 심는데, 줄 때는 이제 그 사면에다가 이제 20-30cm 간격으로 표트를 파서 때를 심는 거고, 평때는 한국형 잔디를 평으로 그냥 쭉 심고, 메꿔지라는 거는 그냥 그 막대기라고 보시죠. 막대기로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나무 막대기는 아니겠고, 쇠로 된 꼬챙이가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자연 표토 복원공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피복공으로서는 암반 사면 녹화 공법이라 그래서 이제 녹생토 공법이 있는데 녹생토 공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는 이제 그 암반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풀씨를 이제 그 부착망을, 그러니까 그물망처럼 부착망을 이제 암반에다 고정을 시킨 다음에 토양 계량자하고 잔디 씨앗을 혼합해서 거기다 뿌려줘요. 이렇게 지금 사진처럼 뿌려주면 이제 거기서 잔디가 이제 살아나서 저렇게 파랗게 덮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텍솔 녹화토 공법이 있고 뭐 번면 녹화 배토 공법이 있는데 한번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어차피 이제 그 잔디를 심는 이제 경사면에다가 잔디를 심는 그 방법의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억지 공법이 있는데 억지 공법 중에서는 이렇게 격자 공법이 있어요. 격자 공법. 이제 콘크리트 블록으로 사면에다가 이제 그 블록을 깔아서 이제 침식을 방지하는 공법을 우리가 콘크리트 블록 격자 공법이라 그러고, 현장 콘크리트 타설 공법은 현장 그냥 그 경사면에다가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덮어주는 거죠. 덮어서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걸 우리가 현장 콘크리트 타설 격자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플라스틱 격자공이 있는데 지금 격자에 이제 콘크리트 대신에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쪽 그 사진에서 보면은 쇼크리트 격자 블럭이라고 해서 이거 쇼크리트로 이렇게 격자를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켰죠. 사면에다가 이런 공법이 있고, 이제 플라스틱은 그 우측에 보면은 많이 이제 망가졌죠. 플라스틱은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망가져요. 이거는 요즘엔 잘 안 써요, 플라스틱은. 자, 그리고 또 이런 그 사면 그 보호공법 중에서 돌을 쌓아서 사면을 이제 그 보호하는 이런 공법이 있는데, 요건 이제 찰쌓기가 있고, 그다음에 매쌓기가 있고, 돌붙임이 있고, 자연석 쌓기가 있어요. 이건 저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쌓는 걸 우리가 찰쌓기라 그래. 찰쌓기. 그 다음에 옹벽 조경석 쌓기는 여러분들 뭐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그 경사면 위에 이렇게 조경석 쌓아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사면 배수 공법. 이건 이제 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요건 억제 공법인데,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배수를 위해서 우리가 유형관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 배수로 그 사면 위에다가 흙을 파서 물이 경사면에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유형관을 거기다 설치를 해서 그 유형관으로 물이 빠지도록 하는데, 이제 유형관에는 콘크리트 제품이 있고 PVC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몰탈 및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 해서, 이거는 우리가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는 우리가 쇼크리트라 그러죠. 몰탈이라든가 콘크리트 쇼크리트를 이용해서 사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딱딱하게 굳히는 거죠. 콘크리트를 입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 비탈면이 풍화나 이제 박리들 위험이 있는 암석 또는 호박돌에 섞인 토사 등에 적용되는 공법이다. 용수가 비교적 적은 위치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억지 말뚝 공법이 있어요. 억지 말뚝은 이제 경사면이
그 붕괴되지 말라고 아예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야.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죠. 그 사진에서처럼 여기 가운데 동글동글한 게 되게 말뚝을 박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그 H 파일이라든가 PHC 파일을 말뚝을 박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걸 우리가 옥지 말뚝 공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소일 네일이라 해서 보통 20m 내지 3m 정도의 그런 말뚝을 또 박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소일 네일링 공법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낙석 방지공이라고 해서 철망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도로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데 산 깎아서 만든 이런 데는 이렇게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와이어로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돌망태 공법이라고 해서 그 사진의 우측에 보면은 그 철사로 망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돌을 이렇게 저렇게 채워넣어서 저렇게 싸서 비탈면을 보호하는 공법을 돌망태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 강원도라든가 뭐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면보호공법이다 그런다. 사면보호공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옹벽. 자, 옹벽이라는 거는 마찬가지 이것도 사면보호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높낮이가 틀린 이런 집안에 이렇게 버텨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우리가 옹벽이라고 그러죠. 자, 옹벽의 안정 조건은 옹벽을 설치할 때 옹벽이 안정을 하려면은 일단 활동에 대한 안전, 그러니까 슬라이딩 미끄러지는 거에 대해서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를 설치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판을 굉장히 넓게 하고, 그 다음에 키라는 걸 더해요. 키라는 걸 둬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안전지는 평상시에 1.5, 지진시에는 1.2 이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는 뭐야? 전도는 넘어지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그러죠. 옹벽을 기껏 설치했는데 그냥 그 토합에 못 이겨서 그냥 넘어져 버리면 이것도 옹벽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저항 모멘트는 전도 모멘트의 2.0배 이상, 2배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접판도 마찬가지로 전도를 막기 위해서 접판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지력은 토합에 대해서 충분히 지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옹벽의 안정 조건은 이렇게 활동에 대한 안전, 전도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지지력에 대한 안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최소한도. 그 다음에 이제 옹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토합을 알아야 되는데, 토합은 그 흙의 압력이죠. 흙이 무너지려고 하는 압력. 수동 토합이 있고 주동 토합이 있고 정지 토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 토합은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이제 버티는 토합을 우리가 수동 토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력을 받아서 벽체가 지체형 흙 쪽으로 눌러서 지체형 흙 중에서 파괴가 났을 때 토합,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여기 뒤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주동 토합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토합을 발생시키는 거. 이거 이제 옹벽이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토합을 우리가 주동 토합이다. 옹벽이 전면부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압력을 주는 토합을 우리가 주동 토합이다. 그럼 정지 토합은 뭐냐? 정지 토합은 수동 토합하고 주동 토합이 같아 가지고 정지하고 있는 토합을 우리가 정지 토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옹벽을 설치할 때 정지 토합을 기준으로 해서 옹벽을 설치를 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옹벽이 이렇게 있죠. 옹벽이 있으면은 발력 R은 이제 버팀을 우리가 R이라고 그러고,
수동투합은 밑에 하부에 보면은 PP라고 되어 있는 게 수동투합이고 주동투합은 PA라고 되어 있는 게 주동투합이에요. 그래서 수동투합은 그 주동투합을 받치기 위해서 버티는 투합을 우리가 수동투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주동투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게 주도적으로 무너지려고 그러죠. 이걸 주동투합이다 그런다. 근데 저게 수동투합하고 주동투합이 동일할 때, 같을 때는 우리가 이게 정지투합이라고 한다. 평상시에 이게 몽벽이 유지를 하려면 정지투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동투합이 이 수동투합보다 크면은 무너지겠고. 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토합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토합이 이제 어떤 토합이 있는지는 또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옹벽이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대부분 이제 콘크리트로 옹벽을 해요. 철근 콘크리트로 옹벽을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옹벽에는 이제 중력식이 있고 캔틸레버식 해서 역티형, L형 옹벽이 있고 부벽식 옹벽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비슷한데, 중력식은 옹벽의 자중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의 자중으로 버티는 걸 우리가 중력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중력식은 좀 옹벽이 낮은 옹벽을 우리가 중력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캔틸레버식, 그 다음에 T형, L형은 역T형, 그러니까 역T형은 T자인데 거꾸로 생긴 그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L형은 L자로 된 철근 콘크리트. 이거는 이제 그 안에 토합을 철근이 부담하도록, 토합의 인장력을 철근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높게 옹벽의 높이와 비교적 높은데 적용을 하죠. 그 다음에 부벽식 옹벽은 철근 콘크리트 옹벽 그 바깥쪽에다가 콘크리트로 버팀대를 맞는 걸 우리가 부벽식 옹벽이다 이렇게 해요. 이건 굉장히 이제 구조적으로 단단한 버티니까 더 많은 토합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데 8m에서 15m 아주 높은데 부벽식 옹벽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사진에 L형 옹벽이 되어 있죠. L자로 되어 있죠. L자로. 요걸 L형 옹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이거 앞부분이 더 나오면 이제 T자가 되겠죠. 역T. T자인데 거꾸로 된 T자. 이건 역T형 옹벽이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부벽식 옹벽이라고 해서 옹벽이 있고 버팀대를 이렇게 콘크리트로 버팀을 이제 시공을 했죠. 이런 걸 부벽식 옹벽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아까 요거 이제 그 망태를 이제 철사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자갈을 채워서 이렇게 사면보호를 한다 그랬어요. 사면보호공법의 쪽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요걸 이제 옹벽으로 시공하는 것들이 이제 개비온 옹벽이라고 해요. 개비온 옹벽.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육각형의 강철선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육면체 내부에 돌을 채워서, 그러니까 저 망택에 철로 된 철사로 된 망택에다가 돌을 채워서 저렇게 쌓은 거야. 쌓은 거를 우리가 개비온 옹벽이다 이렇게 개비온 옹벽.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것도 이런 걸 개비온 옹벽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옹벽 중에서 이제 보강토 옹벽이라고 있는데, 보강토 옹벽은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공법이죠. 도로라든가 여러분들 그 사진에서 보면은 저렇게 생긴 옹벽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저거는 이제 콘크리트로 저렇게 부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쌓아 올라가서 뒤에는 이제 보강재를 넣고, 보강재를 넣어서
그다음에 흙을 다져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보강통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많이 사용하죠. 아주 보기도 이쁘고, 어차피 이제 공장에서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막 나온 거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로 성토 현장, 뭐 저건 뭐 여러 분야 많이 사용을 해요. 보강 통벽은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강의 듣느냐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봅시다.